자, 안녕하세요. 북스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청나라의 통치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중앙간제를 보죠. 중앙간제 보면 초기 때는 이제 의정왕 대신은 이제, 이 주요 이제 기관이었죠. 이 기관이보다는 이제 모임, 회의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성원들은 만주 귀족들이에요. 예, 만주 팔기들이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아니 명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중국 전역을 정복하고 나서 내각을 설치했어요. 내각은 명예제도를 이제 계승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내각의 행정실권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식상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강의제 때는 이 의정왕 대신회가 너무 권한이 크니까 이제 이 강희제가 이제 초창기 때 자기가 이제 초창기 때 어릴 때 즉위할 때는 이제 그 유정한 대신회의에 있는 그런 대신들이 뭐냐면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정하고 나서 그들을 다 이제 숙청시키고 그리고 남서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문을 수용한 남서방을 설치해서 간직이 낮은 이 젊은 우수한 신복들을 남서방에 등용해갖고 의정왕 대신의 권한을 억제했다. 그래서 남서방은 일종의 비서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조칙 같은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의정왕 대신이 멋대로 정책 결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조치를 만들고 그거 입각해서 강희제한테 보고하고 강희제가 이제 공파식으로 그래서 의정한 대시의 권한이 상당히 억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옹정제 때는 아예 이제 의정왕 대신을 폐지하죠. 그리고 주접제도와 군기처를 이제 뭐냐면 내세요. 군기처는 이제 군기방이라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병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죠. 그래서 이걸 군기처로 이제 올리고요. 이 군기처는 비변사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는 비변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군기처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겸직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죠. 전임자가 아니라 그래서 군기처를 만들고 그거 이걸 뭐와 연결시키냐 주접제도와 연결시켰어요. 그럼 주접제도가 뭐냐? 이거는 이제 강의제 때 지방 행정 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올리는 그런 제도인데 중앙 경관도 올리게 돼요. 이게 이제 직보죠. 그러니까 이제 말단 사원이 저 회장이나 사장한테 가장, 차장 이렇게 거치지 않고 직보할 수 있는 체제야. 예. 그런데 이제 이는 주접 제도를 옹정제도 때 어떻게 이용하냐? 군기처에서 처리하도록 한 거야. 예. 그러면서 이 군기처가 완전히 최고 행정기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지방간이 의무적으로 정확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항제에 올리도록 하여 항제가 지방행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비밀 상주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정부와 결정권을 장악했다. 주접제도가 행정상 공식제도 정착하고 재기능을 발휘한 것은 군기처 창설료 여기에서 군기처에서 이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항제권을 이제 강화시키고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그래서 이제 군기초는 아까 전에 주접을 처리한 중앙 최고 기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병방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했던 기구예요. 서북방에 중과도 정보를 위해 설치된 군기방을 유리했으며 이때 이 지방에서 내려온 주접을 처리한 주요 기구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책 결정권은 항제에게 집중이 됐고요. 처음에는 임시적 군사행정기구였지만 점차 상세화되면서 내각을 대신하여 중추적인 정책 결정기구로 변화됐고요. 군기처가. 그리고 군기 대신은 황제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 지방의 총독, 숙모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정책 결정권이 황제에 있었다. 자, 그리고 군기처는 최고 기관이 되었고 위정왕 대신에 의한 남서방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황제 전제공주권을 한층 강화되었다. 군기처의 목적은 관료된 행적 교단을 막아서 분당을 폐해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기처가 직보기 때문에 중간에 명나라 때는 한간이 와가지고 뭐그 농간을 좀 쳤죠. 자기 뜻대로 의견을 받아들이게 해서 저는 그 장주문에 이제 의견에 손을 대고 전지에다 쪽지 붙여가지고 자기 의견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제권을 이제 뭐냐면 마비시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예 뭐냐면 한간들 배제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군기처의 목표보다는 이게 장점?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책 읽다 보면 군기초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이제 뭐 영향이 있다 해갖고 이제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군기초의 황제권 강화 관련된 내용, 황제권이 왜 강화됐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 행적 결합을 해서 분당을 폐해를 제거하고 한간을 정책 결정관에서는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청나라 때 한간은 그렇게 힘이 크지 않았어요. 명나라 때 한간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간하자마자 한간수를 거의 10%를 주도부요. 그러니까 90% 내보내고 10%만 이제 이용하도록 10분의 1 정도밖에 이제 안 돼요. 한간이. 그리고 진짜 그 뭐만 시키냐면 그냥 청소만 시켜. 청소나 그 당시 이제 여자들 있는 그런 후궁들 있는 곳에 청소, 관리, 그런 경비 이 정도만 해요. 그래서 청나라 때 한가는 되게 뭐냐면 힘이 약했다. 명나라 때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 힘이 상당히 약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항제권 강화 측면의 군기초 운영 방식 보면 아까 측면이었지만 여기 있는 그 대신들은 따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비변사 당상처럼 이게 겸직제야. 그리고 따라서 군기 대신 권한이 통제하기 쉬웠고 겸직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이제 시켜버리는 게 아주 금방 겸직을 다른 사람한테 겸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인사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 주접제와 관련해 황제병을 지방 총독과 숙맥에 직접 어, 전달할 수 있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육부가 있고 그다음에 도찰원, 그다음에 뭐 한의원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이제 명나라 때 이제 기관들이죠.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청나라 때 특이한 기관이 하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병원이라는 기관이 있어. 이병원. 그래서 몽골, 티베트, 청해, 내륙아시아의 어떤 변경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뒀던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행정 조직을 보죠. 지방행정 조직은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부현 삼층 구조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뭐 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질한 행정국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관은 모든 황제에게 직속되어 종속 관계를 유지했다. 이건 약간 명나라와 대비를 해보는데 명나라나 청나라나 공통점이 뭐냐면 지방의 권한을 뭐냐면 어떻게 해요?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는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는데 명나라와 다른 점이 있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방장관을 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방장관한테 심을 몰빵할 경우에는 이 지방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방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예.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들어와서는 지방장관을 둬요. 네, 지방장관. 근데 그 지방장관을 서로 견제를 시켜요. 어떤 식으로 견제시키냐 하면요. 일단 황제 밑에 지방장관으로서 총독과 숙무를 둬요. 총독은 대개 보면 이제 한 개에서 세 개 정도의 어떤 성을 가난한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제 사천성 같은 경우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사천성 혼자 총독이 있어. 사천 총독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강성 같은 경우 호강성도 호북성, 호북, 호남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갖고 호강 총독을 둬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을 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방장관을 두죠. 순무를 둬요. 예. 순무는 이제 뭐 하는 애들이냐? 애들은 이제 그 한 개 성만 맞는 거야.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강동 그 숙무, 강서 숙무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 갖고 호남 숙무, 뭐 호북 숙무. 그래 갖고 이제 호남 호북 갖고 숙무가 두 명 있고 그다음에 호강 총독 같은 게 이제 이렇게 한 명이 총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상하 그 뭐냐면 그 직속 관계가 아니야. 총독이 통계가 높긴 높지만 얘하고는 서로 평등한 관계야. 평등한 관계. 예. 그래서 황제가 이제 이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황제가 이들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그 나름대로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또 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못 믿으니까 여기다가 또 중요 기구들은 이 포정사, 뭐 안찰사, 아, 얘네들은 또 독립을 시켜요. 재정, 그다음에 사법. 그래서 성의 포정사와 안찰사도 이런 식으로 황제에 또 직보를 해.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견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독과 순무를 두고 포정사, 안찰사도 직접 황제에 직속시켰다. 예. 그다음 학정은 원시 시험관을 뒀다. 그래서 이제 어 학정은 이제 그 지방장을 감시하고 이를 비행하는 황제의 보호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학정은 그 과거 시험을 그 지방의 이제 원시는 지방의 어떤 시험 중에 항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시험관님이어서도 시험 감독하면서 지방장관을 감시하고 또 비행을 또 황제 보고를 하는 감찰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팔기제도를 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금나 때 맹황모국제가 있었잖아요. 맹황모국제도 수역 조직이었다. 그게 행정 군사 조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수역 조직이었다가 이것을 이제 행정 군사 조직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다 팔기에 속했어요. 팔기에. 네. 그래서 이제 황제조차도 팔기에 속했죠. 그래서 이제 이 팔개들은 한족과 분리하면서 거주하게 했고 호족도 별도로 관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개 중심의 권력 분산을 통해서 중앙 집권의 항제권을 핵관에 실현돼 있다. 그래서 팔기를 이렇게 뭐냐면 서로 그냥 한족과 분리하면서 또 따로따로 살게 하면서 항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주 팔기가 대표적인 이제 중추 팔기죠.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홍타지 때 한인 팔기와 몽골 팔기가 있죠. 자, 만주 팔기 같은 경우에는 금족 팔기하고 주방 팔기 이렇게 또 나눠요. 금족 팔기는 정예 부대죠. 그래가지고 그 국경에 주둔했던 군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주방 팔기인데, 주방 팔기는 병방의 요지에 주둔했던 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팔기에 속하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배계층으로서 병역 의무를 맡는 대신에 기지와 전호를 분배하다. 기지라는 것은 기인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땅.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이 기지를 줄 때 이제 뭐냐면 한족들의 땅을 뺏어다가 나눠줬어. 예.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또 전호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사회경제적 우대를 받았다. 그리고 있고요. 한인 팔기, 몽고 팔기는 전국 각지에 배치돼서 총독 시야의 치안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조 군대로서 녹용을 뒀죠. 그래서 한인은 구성됐고 국내 치안을 담당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 만주팔기나 뭐 한인팔기나 뭐 녹용이나 얘네들이 점점 이제 뭐냐면 쓸모없게 돼. 예. 그래서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나 아니면 백년고도의 난 그 전에 있었죠, 가경제. 그때는 실제로 이제 진압을 못해요. 군사력이 확 약해지고 말이 만주팔기지 평상시에 훈련도 안 해.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신사 계층들이 있었던 당룡병들 있죠? 항용이다 보면은 이들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진압이 되죠.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부 조직으로서 보갑제를 뒀다. 보갑제는 이제 시초가 뭐라고 했죠? 명나라 때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나왔던 게 보갑제인데, 이때 왕양명이 왕수인이 그 식가폐법이라고 그걸 로시해 갖고 이제 시작된 게 보갑법인데, 자, 이 보갑법을 이제 명나라 때도 이제 했지만 그 청나라 때도 계승해 갖고 확대시켰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면 치안 유지를 담당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갑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살펴보는 그 아시아사가 있어요. 그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 정책을 볼게요. 초창기 때 이제 경제 정책은 한인 지주대 토지를 빼서 만주 지배자 기인들에게 분배했다. 아까 침에 그 요구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안 지방의 백성들이 대만의 정송공과 기타 반청 세력과 연합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륙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계령을 내었다. 그래서 이 청계령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강희제 때인데요. 강희제 때 이제 그 대만의 정송공세들이 강했잖아.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한때는 남경을 또 공략하고 해요. 물론 실패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 세력과 그 해안 주민들의 어떤 세력들을 차단해야겠다. 해안 주민들. 그래서
바다 해안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10km 이내로 모든 이제 거주를 못하도록 해.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은 강남 지역, 요쪽 지역이 있죠. 자, 그래갖고 그 지역 안에 10km 안쪽에 있는 요 지역들을 모두 뭐냐면 다 마을들을 이제 불태우고 안쪽으로 백성들을 이제 소개를 시키는 방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 그 무역이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그 당시 뭐 명이라든지 청이라든지 공통적은 얘네들은 은을 뭐냐면 은본위 국가잖아요. 은이 이제 그 명나 자체에서 생산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해외 무역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은이 유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가도 뛰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강남 지역이 완전 그 경제적 파탄이 되고 자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정성공색도 완전히 이제 뭐냐면 마무리된 후에 강이 22년에 대만을 평정하고 나서 중국 정복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된 다음에 청계령을 폐지하죠. 그래서 이 청계령 폐지 내용은 전해령이라고 해요. 전해령. 청계령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전해령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해령을 내었다. 자, 그리하여 중국 상인들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외국 상인들도 중국에 와서 교육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뒤에 있어요. 곧바로 남방 정책 관련 내용을 때 또 정리 좀 해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청나라 전기 때, 초창기 때 경제 정책을 보면 앞에서 이제 기지를 마음대로 이제 그 한인들이 땅을 뺏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지로 나눠주고.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좀 몇 가지 폐해가 일어나고 또 백성들의 어떤 반발도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바뀌고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 더 나아가서 농민들이 개간 경작할 땅을 경명정의해서 농민 소유권 인정했다. 민간이 개간한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감면이라죠. 그래서 이거는 성세장생 인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자체가 예전에 기출에 한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옹정제 때 실시한 제도가 지정음제예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 네. 요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요 지정음제하고 요 관련된 내용은 자, 그다음 만주 팔경포를 통제를 했다. 자, 지정음제 보죠. 지정음제가 이거 기출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요거 한 세네 번 나왔어.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양세법, 일조편법, 지정음제 3대 조세제도 특징을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자, 배경을 보면 일조편법 세제하에서 정음은 이게 정음은 이게 뭐냐면 정인 그 정세죠. 정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걸 정음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 정세는 모든 성인 남자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부과되는 거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청나라 때 평화시대가 계속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토지 소유와 집중화가 형성되면서 대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이 내는 그 정세를 탈세하고 오히려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빈민들이 이를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 모순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 50년, 거의 강의 말년이죠. 강의제는 6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50년에 정책,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 기록한 이 등록된 걸 기준으로 1712년을 이후에 새로 증가한 인정은 정세 면제한다는 특별 부역 면세 제도를 둬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712년이라고 딱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정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세를 일종의 그 고정화시켰다. 총액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세를 이렇게 고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고정화시켜도 이게 똑같은 액수가 이제 그 고정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정원이라는 것은 인구수에 따라 비례하고 이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구의 수를 그 고정화시킨 거죠. 인구의 수를 쉽게 말하면 인구를 이제 내야 할 인구를 고정화시킨 거죠. 근데 그 인구 1712년 이전의 인구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 줄어들죠. 그리고 1712년 이후에 태어난 성인 남자들의 인구는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정원을
내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아예 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요 조치가 후에 이제 옹정제 때의 그 뭐냐면 지정은제와 연결된 배경이 됐다. 네. 그래서 지정은제 나올 때 성세 자생 인정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봐줄게요. 자, 여기 이제 있는데, 그, 자, 이게 원래 지정은제가 아니라 이제 지정은제 이전에 이제 배경이 됐던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이거죠. 성세 자생 인정 관련된 조치예요.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호구가 날려 번창하니 인정을 해야 하려 정세 부과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는 늘지 않으니 현재 세력 정부에 등장한 인정수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정시켜다. 1712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고정시키는 거죠. 그 이후 이제 태어난 인정에 대해서 정세를 거둘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옹정제 때 지정은제가 실시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인구가 확 늘었어.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조치를 갖고 더 이상 이제 예전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면 이제 생명을 때리니까. 근데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청나라 때 보면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예, 요거와 연결됐다. 물론 청나라 때 인구 증가는 이런 성세 장생 인정의 어떤 결과, 그러니까 지정은제 결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또 하나의 요소도 있죠. 자연적 인구 증가도 있어요. 사회적 인구 증가 외에도. 그래서 뭐 구황 장군을 이제 많이 재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토지 기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가파른 인구 증가에 비해서 이 식량량이 식량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죠. 농산물 생산량이. 그래서 이 멘데스 법칙이 적용돼 갖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이런 갭이 점점 커지면서 그 당시 이제 이게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짚어지죠.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다 보고 그래서 청나라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백년고도회나 뭐 등등 이런 반란들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인구 증가도 있어요. 인구 증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을 보자. 이때 목적은 지정은제의 목적이에요. 지정은제는 이제 옹령제 때 이제 실시됐던 제도죠. 자, 무전 농민들에게 납부를 면제해주고 농민 보호 정책을 했고 조세 요육이 사무가 복잡해서 부정이 많아지니까 징세 사무에 간소화를 위한 거다. 내용을 보면 자, 지정은제 실시하여 정세를 지세 합쳐 토지에 다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고 그리하여 강의 50년에 고정된 정원 335만 양을 전국에 이제 18세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다시 그걸 토지 일률적으로 배분했다. 그래서 일주분법은 정세와 지세 양분됐던 체제가 한꺼번에 토지세도 다 인하됐다. 예.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죠. 일단 결과를 볼게요. 조세 합리화를 깼다. 이제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의 비례에 따라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토지에 어떤 것이 많으면 많은 지세를 부담하고 토지가 없는 가난한 농민들은 이제 그 정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세로 해가지고 냈다. 이게 오히려 근대적인 어떤 세제죠. 정근대적 세제 같으면은 인두세가 많아요. 인두가 상대적으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근대 세제로 넘어가면서 토지세 같은 게 비율이 높아가는 게 특징이죠. 그다음 인구 증가 호구의 파악. 그래서 정부를 숨기거나 납세를 피하는 형성도 사라지게 되어 인구의 증가와 호구 파악이 쉽게 되었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이런 표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 성세 장생 인정도 있지만 요 지정 문제도 더 인구 증가가 원인했다. 결과는 똑같아. 신고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인구 증가로 봉천, 근데 만주죠, 강시, 강서 지역이죠, 원남, 타이안 등의 인구 이동이 활발했다. 근데 요거는 요거하고 좀 관련있죠. 왜냐 이거는 이제 사회적 인구 증가예요.
아까 이제 청나라 때 이제 인구 증가는 자연적 인구 증가, 사회적 인구 증가였죠. 원래 얘네들은 있었던 인구예요. 밝혀지지 않았던 거, 신고하지 않았던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자연적 인구가 있다고 했죠. 인구가 확 느는 것도 자연적 인구인데 이런 자연적 인구들이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그런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예전에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족들이 살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민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예. 그래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 봉천, 이 만주 지역은 원래 봉건지대도 해가지고 이제 설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청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봉건지대를 해체시켜 얘네들도.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그 중국인이 한족들이 그 만주 지역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만주 지역은 거의 이제 없죠. 만주 지역에 다 한족들이죠. 예. 그래서 만주 지역들은 있더라도 이미 이제 자기 조상들의 언어를 다 읽고 한족화 돼버렸죠. 예. 자, 하여튼 있는데 자, 의의를 볼게요. 의의는 이제 만민을 기초로 하는 체제를 버리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기초를 두는 체제를 변화시켰다. 국가가 지주를 용인해 준 것도 국가의 전후의 항조 운동을 탄압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국가 입장할 때는 세금의 대부분이 어디에 나와요? 네, 조에서 나오죠. 토지세에서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주하고 전화하고 그 싸울 경우에는 이걸 항조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구 편을 들었냐? 그때는 지주를 편을 들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주의 용인과 국가의 전화항조 운동 탄압이 청나라 때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건 처음에 그렇다는 것보다는 이런 형상들이 더 강화됐다. 그래갖고 이제 국가가 지주 외에도 전호도 편을 들면서 좀 공정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주 편을 뒀다. 그리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형상들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때 이제 순장 편리법에 따라서 함께 시행했다. 순장 편리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있죠. 이거 가끔 이제 저 책 보면 강자중국사 읽어보면 있어요. 강자중국사 있는데 강자중국사 보면 되게 짤막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앞뒤 맥락이 다 생각해갖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좀 부연 설명할게요. 앞에 제가 이제 그 명나라 이제 조세제도 얘기할 때 복잡한 세금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 일주폰법 전후로 그와 연결되는데 요거 이제 펴보시죠. 잠깐 보충 자료를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451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순장촌입법이 뭐냐면 징세 제도를 간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항촌을 재편하는 새로운 제도 표현인데 이게 이제 강희제 때부터 해서 권룡제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실시했어요. 갑자기 실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정은제가 실시한 전후로 해갖고 이제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순장에서 장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의미해요. 여기 장 있죠? 예, 장원의 의미의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세금을 납부할 때 이제 그 토지의 기준을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뭐 가성현이라는 곳에 이제 살고 있어요. 예를 든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땅이 이제 뭐 A현에 있고 그러니까 좀 가현에 있고 나현에 있고 다현에 있고 라현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분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A가 이걸 뭐냐면 각각 현청에 가서 납부를 했어. 예. 되게 불편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 요 순장편리법은 뭐냐면 요 가성에 살고 있는 A는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현에 가서 여기 4개 현에 있는 토지를 종합가세해 갖고 납부를 하는 방법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갖고 왜냐면 이거 또 얘기를 하면 또 길어져. 뭐 그 간수간해법이 어떻고 간수간태법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만 했다. 종합가세 해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납부했다. 그래서 징세강조 과정을 간소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제 가성형이라고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만든 이제 현인데 실제 존재하는 현이 아니라 상상 속의 현이에요. 네, 예를 드는 거야. 자, 가성형의 크기가 어디냐? 보통 중국의 현은 뭐냐면
성 밑에 현이 있죠. 근데 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경기도 많아요. 경기도. 예를 들어 내가 의정부에 있어. 근데 경기도 현이 그 경기도의 중심지가 어디야? 수원이죠. 수원에 가서 납부를 해야 돼. 어. 그럼 수원에 납부하면 지금처럼 뭐 지하철이 있고 뭐 그 자동차가 있고 그러면 금방 납부하겠죠. 하면 그냥 납부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보통 2-3일씩 길게는 뭐 3-4일씩 걸려.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멀죠? 너무 멀어. 그래서 인제 누가 거기에 중간에 끼냐면 신사라는 애들이 인제 껴. 그래서 인제 이 신사가 여러 집들을 같이 내주는 거야, 갈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람의 강행이라고 해요. 천부제라고 인제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신사들이 그냥 내주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대신 내주는 대신에 중간에 수익료를 되게 많이 챙기죠. 그래서 이게 인제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런 포람의 간행이 있었다. 그래서 순장 풀리제의 이제 한계가 현천에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신사 같은 유효코가 개입해 갖고 다 납부해 가지고 같이 내줬다. 그 대신에 떼먹을 때 되게 많이 떼먹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람의 간행 관련된 내용은 가끔씩 인제 그 한의중이나 동계에 나왔나? 하여튼 신동기에 잠깐 언급돼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고요.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게요. 순장팔리법의 그냥 주요 내용만 기억을 해 주세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가서 납부를 했다. 예. 그래서 종합과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 자 중국의 남해무역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고 가끔씩 인제 중간중간에 뭐 청계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죠. 남해 무역은 이제 주로 인제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동남아시아, 서양 아 등등 그 뭐냐 바닷길을 이용한 이제 무역이에요.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정통적인 그 국가들 동아시아 국가들 무역이 아니라 요런 국가들의 무역인데 자 일단 보죠. 자 남해 무역은 남방 무역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슬람, 유럽 등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이다. 예 일부 조공 무역도 포함되어 있죠. 자 이 변천식을 보면 남해 무역을 담당했던 기관이 당나라에서 명나라 때까지 시박사가 관장했어요. 예. 그래서 시박사는 처음에 당나라가 만들었지만 제도적으로는 송나라 이후에 이제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원나라 시박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박사의 역할이 뭐냐? 중국에서 해상무역 관계 사무를 담당을 하죠. 예, 무역세를 징수하고 무역품 판매 허가증을 고유한다. 그다음에 설치 도시는 주로 강주나 항저우, 그다음에 그 치안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요런 도시들 특징이 뭐예요? 강남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강남에 이제 비단 그 바닷길을 통해서 인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강남의 연안에 있었던 도시들이야. 그래서 인제 명나라 때는 해군 정책 밀무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강동으로 한 곳에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동으로. 그래 갖고 보통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박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시박사가 여러 곳에 있지 않고 강동에 있어. 여기는 남해무역을 담당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앞에 뭐냐면 우리 영파라는 곳이 있죠. 영파는 주로 가만 무역을 담당했던 곳이야. 그렇게 이제 한정돼서 이 무역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뭐 당이나 원이나 송황조는 그런 무역을 통해서 신뢰를 챙기려고 했는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해상 세력들 주로 이제 왜구들이죠. 왜구들과 국내 이제 세력들과 좀 연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냐 공무역 중심의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장사를 못했던 중국 상인들이나 일본 상인들이 나중에 16세기 때 외구도 이제 돌변해 가지고 이제 극성을 띄우 그 부리잖아요. 후기 왜구인데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 때는 이게 인제 너무 심하니까 '안 되겠다.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해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걸 좀 완화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완화시켜서 이제 동남아시아 등등 해 갖고 밀무역이 형성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완화시키는데 그 이유가 인제 배경을 보면 아까 처음에 배경이에요. 그 밀무역이나 후기 왜구들이 등장하니까 명나라 정책들을 완화시켰다.
예.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나 그런 지역에서 무역을 하는 것은 뭐 묵인해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전에는 명나라가 이제 해군 정책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상인이나 그 당시 뭐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중국이 아니라 어디냐면 루크였어요. 그 루크가 이제 중개무역으로 상당히 번성을 했죠. 예. 근데 나중에 17세기 이후부터는 16세기 그 중반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루크가 이제 뭐냐면 무역이 확 중개 무역이 감소하게 돼. 그 이유는 그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명나라 해군 정책이 완화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무역의 중개 그 중심지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이제 루크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가서 중국 상인들과 만나 가지고 교류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는 그 당시 포르투갈이나 그 당시 이제 에스파니아 상인들이 또 진출했죠, 얘네들이. 그 얘네들과 또 교류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 등지에 그 당시 일본인 거주지하고 그 중국인 거주지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교들이 또 여기 또 많이 진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가 이제 뭐냐면 그 무역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면서 루크가 이 중개 무역이 이제 뭐냐면 쇠퇴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가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예. 자, 그다음에 청계정을 보죠. 청계정은 강희제 때 실시한 거죠. 이거 두 번 나왔는데 목적은 해상권을 장악해서 반청복무 운동을 전개했던 정성공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막고 연해 주민들 교통과 접촉을 단절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정성공의 물적 인적 자원을 고갈시킨 거다. 그래서 연해의 경계를 정하고 주민들을 영내로 옮겨요. 예. 그래서 변병 청나 정책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청나라도 이 명나라 정책을 이제 뭐냐면 계승해서 그 뭐냐면 해금 정책을 뭐냐면 계승했군요. 이때 해금 정책은 좀 완화된 해금 정책인데 이제 청계정을 통해 더 해금 정책 강화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변변천연한 것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해안가에 있는 주민들을 다 소개를 해갖고 일종의 전략촌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게 하고 해안가에 있는 이제 논밭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자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들 다 뭐냐면 불태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권, 강동성, 그다음에 저장, 강서, 상동 5개 지역을 대상했다. 되게 왜구들이 많았던 지역이야,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왜구들이 많고 또 이제 정성공 세력도 이제 뭐냐면 차단하고 이런 다목적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해안 봉쇄에서 남해 무역이 타격받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은유입이 차단돼. 경제 혼란이 나죠.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 나가냐면 그 명의대방론 있죠. 항조이가 쓴 이 명인대방론에 나와 있어. 명의대방론에. 그래서 항조이가 이제 명말 청조 때이니까 이때까지 이제 그 사에 있었으니까 요걸 이제 보고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자, 하여튼 해제는 강희제 말기 때 정송공세력이 멸망하니까 전해정을 공표해서 청계정을 해제했다. 그럼 그 후에 이제 남해무역은 어떻게 전개했냐 보면요. 해관을 설치했죠. 해관. 그래서 1685년부터 해서 1757년까지 해관을 했는데 이 해관은 종전의 시박사 제도를 계승한 거야. 이름을 이제 해관으로 고친 거죠. 그래서 시박사 제도를 계승해서 외국 무역을 위해서 한국에 설치한 세관이다. 목적은 이제 남해 무역을 간세 징수. 그 업무도 거의 시가사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제 해금을 중지하고 외국 무역을 허가했는데 그래서 4군데에 설치했어요. 월해관, 민해관, 절해관, 그다음 강해관. 이걸 4군데에 설치는데 이게 이제 해관 자체는 이제 문제가 독립된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요거는요. 그렇지만 예전에 2차 그 기출 관련돼 갖고 예문은 언급됐었어요. 예문호.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이제 볼 필요가 있어. 2차 기출에도 나왔다. 그 밑에 쓰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해관 관련된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행무역만 기억을 했는데 공행무역은 관룡제 때 실시한 거고 예전부터는 해관이 계속 한 그 시기조 한 70년, 80년 그 정도 이제 실시했던 그 해관 제도가 있었다. 기억을 해두시고 1758년 이후부터 권룡제가 그 당시 이 4가지 해관은 한 곳으로만 정했죠. 폐지시키고.
원해관만.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창구로 강주만 이제 열어놓고 그다음에 세 개의 곳은 폐관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특허상이었던 공행을 설치하고 대의무를 정당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구조냐면 여기 이제 서양의 오랑캐들은 이름 얘네 금수야 금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랑캐 개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아주 금수 같은 애들인데 금수를 이제 직접 간에서 상대할 수는 없죠.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끼냐면 상인 집단이 끼는 거야. 그래서 이 금수를 대상으로 뭐냐면 독점적으로 뭐냐 특허권을 얻었던 통상권을 얻었던 상인 집단이 있는데 이 상인 집단이 공행이야. 그래서 공행이 이 금수들 서양의 오랑캐들의 업무들을 봐주고 강동에서 그리고 보고를 해주는 거야. 애들이 어떻게 하냐. 그 금수들 그러니까 금수가 좀 그런데 서양의 이제 세력들은 요 그 공행을 끼고 간에 보고를 하고 간도 공행을 끼고 얘네들을 관리하거나 지시를 내는 거야. 예. 이런 구조야. 자기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간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행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행을 끼고 무역하는 것을 공행무역이라고 하죠. 자, 이 공행무역을 이제 바탕으로 했던 이제 강동 무역체제도 또 하죠. 어떤 분이 뭐 공행무역하고 광동 무역체제하고 뭐 다르냐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 그래서 좀 검색하고 좀 물어보세요. 검색하고. 예. 그리고 역사학계에 이제 있던 용어들 중에 뭐 어떤 형상에 대해서 지칭할 때 다양한 용어로 지칭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책마다 다른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기 가서 물어보면 좀 그런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강동 무역체제가 이제 아편 전쟁까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건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한과 개항이 되죠.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청주의 문화정책과 고중화 발달 볼게요. 자, 청주의 문화정책 고중화 발달 보면, 자, 개강을 보면 이제 유교적 두 가지 기능, 도학과 시학적인 어떤 기능이 존재하고 있었다. 도덕적 기능과 시학적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경세, 고중, 경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자, 요걸 이제 좀 설명할게요. 청나라의 사상적 구조는 요거야. 이렇게. 자, 일단 주주학문은 뭐죠? 주주학문은 네, 이거는 주제학이죠. 주제학. 주제학은 뭘 강조하냐면 도덕 윤리를 강조해. 청나라도 명나라 마찬가지로 요걸 주제학을 잘해야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합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팔고문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요걸 공부하면 학문적인 어떤 성취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에 안 들죠. 이거는 이제 학문하고는 단순히 없이 관심 없이 기술이니까. 인고도 기술이잖아요. 스킬.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갖고 두 가지 흐름이 등장하는데 초창기 때는 이 명나라 초기 때는 그 당시 이제 경세 실용사상이 등장하죠. 예. 그리고 명나라 중기 때는 이제 명나라 중기란다. 청나라 초기 때죠. 근데 문자욕을 계기로 해갖고 이 경세 실용적인 측면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실사구시적인 측면만 강조되면서 고중학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냐면 청나라 대표적인 학문을 고중학이라고 하죠. 고중학.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안팎의 위기가 처해지니까 고중학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죽었던 이런 경세적 측면이 도광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음, 공양학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제학이 주학문이고 그 밑에 처음에 고중학이 있다가 문자국 때문에 고중했다 나중에 공양학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좀 뒤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 초기 때는 아직까지 명만의 영향을 받았고 경세학이 좀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조이, 고용호, 왕고지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 아까 전에 명만 청조 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만 3유도어는 명이 망하고 청이 지배해 놓은 것에서 한이 특히 명대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왕조 교체가 아니다. 단순 왕조 교체는 그 책임은 황제만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왕조 교체 넘어가고 민족 자체가 교체가 됐잖아. 지배 종족이 바뀌게 된 거잖아.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는 일개 범보다도 책임이 있는 거야. 당연히 지식인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 사상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그 결과 청대 세론학부를 대주는 고중을 탕생시켰다. 요거는 좀 약간 이게 설명이 중간에 붕 떴는데 어, 경세 사상의 방향을 돌렸다는 게 아니라 강화시켰다라는 게 낫죠. 강화시켰다. 그게 맞아. 예. 문맥상. 자, 그래갖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 새로운 학부를 대신 고중학이 탄생했다? 갑자기 왜 이거하고 이제 경세사상하고 이제 관련돼갖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동계의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동계. 동계에서는 경세사상을 고중학을 관련시켜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뜬금없이. 근데 고중학은 경세사상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오히려 이제 고중학의 경세사상을 뺀 거죠. 그래서 여기 경세 실용사상에서, 경세 실용학과,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경세 치용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실사 구시 측면 있죠. 예. 그 요거는 문자 왜곡 때문에 이제 뭐냐면 하나를 봐서 없어지고 요게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고중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렸지만 벗이 나와야 겠죠. 벗이. 근데 문자 왜곡의 결과 이게 나와야지 문맥상 맞아. 네. 사회적인 역사적 상황과 맞아요. 그래서 이때 청대 세론학부였던 고중학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세 그 명말청초의 경세 시용사상은 경세적 성격도 있지만 고중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승하는 게 이제 실사구시고 이게 이쪽 한 게 계기가 됐던 게 문자의 욕이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초의 이제 학문의 특징은 방관적 제약성을 토대로 현실 정치를 학술 연구 대상으로 실용주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청나 초기 때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 온정, 권령 등등을 거쳐가지고 그 당시 그 문자 요구가 나와서 이제 대규모 탄압을 받으니까 이제 고중학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중학 등장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인데 이게 고조연과 청주의 문화 통제 자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의 요구나 강화적인 사상 통제 지추고 주관적인 정치론이나 하위 사상을 연구할 수 없고 자연히 문헌에 입각해서 고중주의를 취하게 됐다. 요게 주요 이유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명말 청초학자들은 명말 청초의 별난과 이민족 지배에 대한 반성어 학문 연구도 현실 문제와 연결돼서 떨어졌으면 인식했다. 이와 함께 유학의 근본적인 경세침을 깨닫고 실사구실 방법에 확보되는 이게 조중하다. 근데 아까처럼 했지만 요거는 경세적인 성격이 없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실사구시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야. 요것만 있는 거야. 요건. 자, 그 때문에 요걸 이제 배경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는데 굳이 요걸 배경이라고 치면 아마 이게 동계에 있는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정리하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배경이라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 실사구시적인 어떤 측면 고중학교 연결된 실사구시 측면이 요때 만들어졌다. 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뺄 거예요. 이거 아마 동계에 관련돼 갖고 이제 쓰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책 읽다 보면 동계가 공주 고중하고 경세시용하고 막 헷갈렸어. 어. 그래서 읽으실 때는 고중학 부분은 이제 좀 뺄 거야. 배경 부분 빼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이제 한의중이라든지 그 좀 어렵지만 강자중국사라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보세요. 교과서나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있고 자, 이와 함께 이제 강의, 옹종, 권룡제가 취한 한인 학자들의 문화적 해유 정책도 한인 지식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제약자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편찬 사업을 하게 되죠. 네, 주제학을 간하고 채택시키고 박학 홍사과를 설치해 한인 학자를 특별 채용해서 고중학 발달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유명한 뭐 사고전서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 가정에서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검열하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건 하이간이 너무 강한 거 반청 사상은 이제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청대 고중학의 성격 보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파악한 실사 구실의 실증주의 연구 방법을 취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팩트에 입각한 거예요. 공문학파 연결된 홍고학 그리고 고중학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홍고학과 고중학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다른 거는 홍고학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서 하나만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말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 고중학은 여러 책을 교차 분석을 하고 유물 유적을 통해서 또 검증을 하는 좀 더 이제 그런 방법이었다. 예. 그래서 실사구실적인 어떤 실증적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중학의 연구 중심은 경학이었고요. 경세에 담겨 있는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구의 어떤 문헌적인 어떤 추적을 해서 탈정치적 몰가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헌의 근거에서 실적이 있는데 앞에서 문헌의 근거에서는 홍보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한 가지 문헌만 아니라 서로 이제 뭐냐 상호 교체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팩트를 찾아내려고 했고 유물 유적도 같이 내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도 같이 발전되죠. 문자, 그다음에 공양학, 그다음에 이런 것, 아니 문자, 그다음에 금속학 이런 다른 이제 학문이라도 개척이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때 경학이라는 건 원래는 유교 경전을 의미하죠. 근데 유교 경전을 읽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제자 백가서도 나올 수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 때 그 제자 백가서. 그래서 이제 한동안 잊혀졌던 뭐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뭐 등등 이런 사람들도 같이 연구하게 돼. 왜냐하면 유교 경전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언급돼 있거든. 예. 그러니까 또 그 책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고중학의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학문들이 어, 연구되기 시작하고 학문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도 이제 아까 전에 정치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거리를 두고 연구에 집중했죠. 왜? 경제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가지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청주의 경제 치용학만은 학문은 실용주의 시사구의 주지주의 박학과 복고주의 고학과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기를 그대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청초학문 경세 치용 관련된 내용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요건 뒤에 좀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때 이 고학이 있는데 이 고학이 이 고중학과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학이 세 가지 있는데 고학이 고중학과 연결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중학의 선구자 그게 고영무죠. 고영무 일지록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경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중학을 개척하여 추상적인 사고나 간접적인 주관을 배척하고 문헌을 근거한 실사구실을 추구했다. 학문 연구의 목적을 경제 추용에 뒀기 때문에 예, 경학 연구에 그 현실사의 개혁과 구실을 줬다. 그 대표 일지동인데 후대 이제 그 학자들은 어디만 계승한 거야? 여기를 계승한 거죠. 실사구실. 그래서 이게 고중학이 됐다. 예. 그리고 이제 경세 치용적인 측면은 문자역에 했다가 나중에 19세기 때 공양학에 의해서 다시 부흥되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항조일보죠. 항조일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명의대방론이나 유명한 책을 썼고 그리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게 아닌데 명태조의 승상제 폐지 비판하면서 그 향제 권력을 굳건하기 위해서 고대에 있는 재상제를 부활 걸 주장하고 요번에 시험 나왔죠. 북경천도의 강남의 경제부가 문화활동에서 북경으로 운반되어 강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비판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참고로 항조인은 강남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도들 남경에서 북경 옮긴 거에서 되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교육, 과거, 조세, 군사 이런 교육도 있는데 후에 이제 장학성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계승했다 인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쯤에 예전에 탕노 그 황교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자 교체설 추대설이죠. 예. 요것도 주장했어요. 예.
항제가 무능하면 교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교체 주체를 이제 뭐냐 일반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대로 지식인들 사대부로 보는 게 좀 한계이긴 하지만 이걸 주장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명나라 때 이제 했던 얘기했고 영약거 같은 사람은 고중학을 한대에 홍보하고 계승시킨 사람이고 고문상서를 보니까 의작용을 증명했고 자 이런 방법은 신성 불가피였던 유교 경제에는 객관적 실증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청대 고중학자들이 쭉 나오거든요. 해동이나 뭐 대진 있는데 해동은 송대 주작을 배격해. 예. 오히려 한대 홍보학을 높이 평가하죠.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당 말 때는 그 홍보학을 이제 뭐냐면 유학의 유학이 아니다 하면서 송나라까지 그 인식이 가겠는데 이때 청나라 때는 거꾸로 뭐냐면 주작 같은 경우에는 형이사학적이고 간념적 이런 것 배교가고 오히려 홍보학이 낫다 이렇게 인지하게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대진 같은 사람은 고용에 영향을 받아 한국 연구를 주관과 편견을 배제시켜 특히 경학 연구에 기초해서 의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고대어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그 경학 그 유교 경전을 보고 이게 진위 여부를 따지고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의문학도 공부해야겠죠. 예. 뭐 고대 중국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문자학도 이제 공부하고 뭐 의문학도 문자학이 똑같은 문자. 자, 그다음에 또 아까쯤에 그 금속학 그 공부를 해야겠죠. 그다음 책의 어떤 배치 뭐 오타 이런 것도 이제 연구하는 교관법 같은 것도 교관학도 연구를 하고 하여튼 학문의 폭이 넓어져. 그는 맹자자의 소중이라는 걸 지어. 맹자자의는 뭐냐면 맹자책을 읽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소중 주석을 갖다 붙였다는 거야. 주에다가 또 주를 붙인 게 소거든요. 그래서 지어서 예전에 맹자책을 읽은 그와 맹자 원본하고 그 맹자에다가 그 관련된 이제 뒤에 후대학자들이 이제 붙인 주가 있을 거 아니야. 주를 읽고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야. 맹자 원본과 보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송명대 학자들 보니까 맹자의 주석을 보니까 맹자가 잘못됐다. 맹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걸 고증한 거야. 그래서 주를 읽고 거기다 소를 붙여갖고 그 비판한 거죠. 송대, 명대 학자들의 주를 비판한 거죠. 맹자 주를. 자, 이렇게 이제 주제 성직리, 양명 심리 같은 니를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정을 주기론적 인성론을 강조했다. 예.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9세기 들어가면 좀 달라져요. 19세기면 다시 이제 한동안 죽어 있었던 경세서 성격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12년 기춘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등장하면 사상성이 결여되고 청량의 빈곤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대의적 위기를 경세적 급은 춘추 공황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고중학을 가지고는 현실 문제를 연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학문의 방법론이지 어떤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학문이. 그리고 형식화된 고중학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나탔다.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때 대내적 위기를 보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대내적으로는 백령교도의 난 같은 여러 이제 반란들이 나죠. 네. 그다음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 그 열강들이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대 고종의 가장 존중된 학품은 후한시대 전원의 학품이고 전적 고종의 발달되면서 전환시대까지 연구가 소급되었다. 그것이 전환의 춘추 공야전을 중심한 금문경의 금색치용적 성격을 띠게 됐다. 또 연구하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이 고중학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을 연구했는데 유교 경전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 이제 고문경을 주로 받겠죠. 근데 비교를 해보려니까 금문경도 연구하게 돼. 예. 그래서 금문경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뭐도 연구하냐면 금문경의 대표적인 춘추 공양전을 연구해요. 그래서 이 고중학자들이 그걸 이제 춘추 공양전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중학에서.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뜻을 얻은 거야. 경세적 의미를. 그러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학문이 공양학이에요. 이런 식의 그래서 공양학은 원래는 고중학에서 출발한 학문이에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경세적 의미를 깨닫고 결국에는 공양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고중학은 이제 어느 학문 고문학파지만 이 공양학은 근문학파다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한번 도표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경세 시종사상 고중학 공양학이 고문과 근문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학문에 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전환시대 춘추 공양정을 중시한 근문 경향학이 경세 치용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또 건한세에서 승평세, 태평세라는 발전적인 역사 방식이 있죠. 공양정 이동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게 좀 공양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발전사관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우리의 어떤 이제 현대 근대성 근대적 역사 하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예전에 이제 그 춘추 공양전 외에도 춘추전에는 공란전하고 공란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춘추 3전을 잠깐 자시전. 자시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발전사관 여기는 상금주의 지금을 강조하는 거죠. 예. 이 공양학은 근데 공량전이나 자시전은 예전을 강조해 상고주의를 강조해. 그래서 뭐 하은주 3대를 강조한 거다. 요순을 강조하거나. 근데 보통 중국인들은 예전이 좋았다고 해서 상고주의를 이제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든 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문화적,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공간에서 찾지 않고 자 시간에서 찾아. 예전에서. 그러니까 예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나 때는 맞아요. 이런 논리가 통하는데 근데 이에 반해서 특이하게 여기 뭐냐면 이 그 공양전은 발전상을 대표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다. 발전상을 내포된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세를 건암세, 승평세, 태평세 이렇게 이제 역사 철학을 했고 그래서 이게 공양전 이론적 근거가 됐고 요걸 나중에 이제 뭐 뒤에 그康회이나 이런 사람도 입헌군주제 이제 주장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려고 했죠. 자, 이래야 아편전쟁 전후 시기로 공양을 중심한 학문운동이 마침내康회이와 양계초를 범법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제 공양은 이제康회이 양계초 이전에도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 그 공자진이야.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공자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도 있죠. 위원의 해국도지 있었잖아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래서 그 공자진 같은 경우에는 권력연대 태평성대에 거친 후 19세기의 사회 혼란과 쇠퇴한 청조 모습을 우려했다. 네. 자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청대 고중학의 결과 해볼게요. 요게 요거보다 앞에 있어야 되죠. 순서상 이건 나중에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순서가 안 맞아요. 자, 고중학은 고중의 필요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교 외에 제자백과 사상을 연구 대상으로 했고 이런 제자학의 부흥으로 유교 인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수용했다. 자, 이런 움직임은 유럽 학술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속화됐고 신해명 직전에 공자도 제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보편화했다. 그 결과 유교적 권위는 부정됐고 유교를 국가 통치의 중심 임무로 간직하여 오던 중화제국 질서를 사상적으로 붕괴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좀 약간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고중학 발달 그 방법의 객관성과 실증성으로 인해서 경학 위에 다른 학문 분야에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새로운 학파의 독창성을 촉발했고 이때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학문도 있죠. 지리학, 음악, 문자, 금속학, 목록학,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이 다강면에 거쳐서 강범위한 학문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고중학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단점도 있죠. 경세대 성격이 모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공양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문학과 근문학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좀 어렵게 냈어 문제를.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 걸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주의할 거 이 도표를 볼 때 근문학과 고문학과 근문학의 어떤 전반의 특징인 거지. 근문학에는 요런 게 없고 고문학은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문학에도 뭐가 있냐면
그 경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문학에도 뭐가 있냐면 그런 고증적인 성격도 있어요. 예. 어떤 실사구실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여기는 좀 실사구실적인 어떤 측면이고 국문학은 경세적 성격이 있다. 예. 그래서 상대적 의미로 봐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이제 뭐 단절하면서 있던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커났던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인제 국문학 계열의 이제 경세 시용사상에서 실사구실이 나오고 이것이 고중학 발달에 영향을 줬던 거고 또 고중학에서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국문경도 연구하게 되고 춘추공양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춘추공양학자들 공양학파들이 나오고 상주공양학파들이 나오고 이게 또 국문경으로 이제 바뀌어서 국문학파가 바뀌어서 경세 성격 강화시킨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영향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두 표를 제가 정리를 쭉 했거든요. 책을 읽군요. 예. 보면 자, 고문학을 보죠. 고문학은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전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했다. 그래서 주석을 붙이고요. 그리고 현실 문제에 부관심하고 예전의 것을 고수하려고 했다. 객관적 분석을 강조했다. 그래서 고문학이 이제 발전한 과정을 보면 동서갱유 위에 춘추 전국시대 때 글자의 기록, 고문경이 경전이 발달됐고 전반적으로 한나라 때 제한문이었고 신라 왕망위에서 간학으로 이제 채택됐지만 또 제한문 떨어지죠. 동진 이후부터 주류학문이고 실제 고중학은 이제 고문학의 맥을 이어받다 보면 국문학도 이어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고중학으로 계승이 됐죠. 고중학은 명말청초의 경세실용학문으로서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청나라의 문자욕이나 편차 사업을 속에서 실사 구신만 계승하여 경세 치용 부분이 제거되고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다. 도구학문이 변질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고문학파에 이제 예전에 홍구학이 있었죠. 홍구학과 좀 차이 있어. 그래서 고중학과 홍구학의 차이점은 같은 고문 계열이지만 홍구학은 작구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했지만 고중학은 작구에 대한 역사적 유물과 유적 같은 검증을 했고 다른 책과 또 교차 분석을 해요. 이게 특징이 있어. 자, 그러니까 실사구시는 고중적 방법이야. 고중적 보면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탐구하는 방법이죠. 예, 개별적인 사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국문학에서 실증적 방법이 있어. 이건 뭐냐면 일단 가설을 만들고 이 가설에 맞는 그 개별적인 사실을 여기에 입증하는 방식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고증적 방법은 그런 식으로 가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 담론을 떼어치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렇게 뭐냐면 연구해서 그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그 연역법이라면 이쪽은 기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고증이나 뭐 실증이란 말이 별로 뭐 차이를 두지 않고 쓰이는데 동계를 읽다 보면 어디는 뭐 실증, 고증 이렇게 차이를 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신학자 그 역사서를 보면 18세기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사만정통론을 거대 담론으로 가서 깔고 그에 맞춰 갖고 역사서를 이제 왜냐면 서술하는 방식이죠. 예, 실증하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보고 뭐냐면 하나의 의미를 끌어내는 거예요. 사만정통 이런 것들 떼치고 이런 거 비슷하다 보면 다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서술 방식도. 그리고 이제 역사 인식도 그 상고주의죠. 예. 그 역사사관도 절사파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국문학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주관적 의견이나 당대 사상들의 경전성에 있는 공자의 의미를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공자가 그 밑에 행간을 보는 거죠. 미연대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연대가 뭐냐?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의 의견과 그다음 스승의 의견과 당대 여러 사상들이 다시 조합돼서 재해석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현실 문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 도입하는다. 주관적인 해석이 강조한다. 동서갱유이요 경전이 소실되자 유학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전을 했는데 이게 근문경이죠. 그러니까 근문경 자체가 이미 주관적 개입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나라 때는 주류학문이었고 후한 때는 참이설을 바탕으로 유교경전을 재해석했다. 그러다 보니 위서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자, 그다음 동진 이후에는 고문학에 밀려 있다가 청나라 후기 때 들어와서는 공양학 연구를 했다.
그럼 물론 여기 중간에는 빠진 게 있죠. 경세, 시용사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송 때, 예, 이런 이제 사공학파 같은 것도 있죠. 이 실용주의 학파들, 왕한서의 개혁주의, 이것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양학은 서구 문물의 도입을 계기로 마련했고 범법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얘는 상고주의가 아니라 발전사가 있는 상금주의가 있다. 예, 상금주의, 지금은 중시이죠. 미래를 중시했고 거란세, 수평세, 태평세로 역사는 이렇게 발전된다. 그래서 이제 절동학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만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또 사학도 발전됐죠. 고중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요번에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장학생의 문사통일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80번입니다.